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예요. 호기심이 많은 우리를 위해 오늘은 소아백혈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 소아백혈병 치료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정인 교수님과 함께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소아백혈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아? 백혈병이라고 하면 하나의 질환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첫 질문은 이걸로 준비했어. 교수님, 백혈병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라. 소아백혈병의 주된 유형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백혈병 모두 조혈물 세포가 혈액세포로 성숙하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을 하게 돼요. 먼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 유형에서 발생을 하고 소아백혈병 중에서 가장 흔해서 소아백혈병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치료 성과도 비교적 좋아서 항암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림프구 외의 골수세포에서 발생하는데 소아백혈병 중에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치료가 조금 더 까다롭고 재발 위험이 높아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네요? 오, 우리 예리한데. 나도 이제 이 정도는 눈치로도 알 수 있거든? 각 백혈병 유형에 따라서 항암제의 종류나 치료 계획이 조금씩 달라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조혈물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는 TV에서도 자주 봤는데요. 굉장히 힘든 치료라고 들었어요. 항암 치료는 백혈병 치료의 기본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소아백혈병 치료의 기본은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고 대부분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일부 유형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좋은 치료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의료진들은 백혈병의 위험 요소에 따라서 치료 강도를 조절해서 표준 항암 치료 또는 강화된 항암 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혈물 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조혈물 세포 이식은 건강한 세포를 이식해서 백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조혈물 세포 이식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중에 최고 위험군,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표준 위험군 이상, 그리고 재발한 백혈병인 경우에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야,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카티라고 들어봤어? 에이, 또 어려운 용어는 나한테 하라고 하네. 진짜 왜 그래? 너무 어려웠나? 아, 그러면 교수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최근에 카티 치료법도 많이 들어보게 되던데요. 이 치료법도 소아백혈병에 사용되나요? 네, 맞아요. 카티 치료는 백혈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카티 치료는 환자의 T세포를 체외에서 특수하게 조작해서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게 만드는 면역치료 방법이에요. 지금은 기존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거나 재발한 비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데요. 그러면 CAR-T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카티 치료는 효과가 크지만 모든 환자에게 완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치료법이 암세포를 잘 공격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 옵션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치료 효과는 크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치료나 카티 치료는 혹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소아백혈병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화학 요법 치료의 경우에 메스꺼움이나 구역이 흔해요. 그리고 빨리 자라는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인 혈액세포, 그리고 머리카락, 구강 점막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력 저하나 출혈, 탈모, 구내염 등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티는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해서 치료 중에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고열이나 저혈압, 그리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티 치료를 받을 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있으니 부작용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부작용 관리를 위해서는 항암 치료 중에 적극적인 감염 예방을 하고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 아이의 몸 상태를 자주 점검해 가면서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카티 치료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에 바로 약물로 부작용을 억제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혈병이라고 하면 생존 가능성이 낮은 병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소아백혈병의 경우 생존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최근에 치료 발전 덕분에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5년 생존율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다소 낮지만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회복을 잘 하고 있어요. 정확한 생존율은 암의 진행 상황과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백혈병 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생존율이 높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치료는 얼마나 오래 진행되나요? 항암화학요법만으로 치료하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경우에는 대개 2년에서 3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몇 달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유지 치료를 통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조혈무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기간은 짧을 수는 있지만 강도가 높은 치료를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고 친구들도 오래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긴 치료 과정은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불안이나 걱정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면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답니다. 교수님, 오늘 소아백혈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주시고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